2026년 변리사 시험 대비 초시생 합격 전략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대에듀에서 특허법 강사를 맡고 있는 정은석 변리사입니다. 어디에서 못 보는 변리사 시험의 모든 것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리사. 우리 변리사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럼 변리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변리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특허 그리고 상표를 다루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허 상표에 대해서 우리 특허 상표가 발생하는 그 발생 단계부터 이 특허 상표라는 게 특허권, 상표권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발생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특허권, 상표권이 발생한 것을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분쟁을 다루는 것까지 다루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생해서 분쟁까지 다루는 직업이다. 특히 클라이언트라는 게 있고 클라이언트 분들의 어떤 문제를 대신 처리해주는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보통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써 있는 걸 보면 산업재산권 전반, 특허상표 같은 전반에 걸친 지식을 갖추어 어려운 말로 좀 써 있는데 출원, 심판, 감정, 소송과 같이 어떤 발생에서 분쟁까지의 기타 전반적인 절차를 대리하는 직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변리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어떤 특허법인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특허법인에 소속이 돼서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일들을 주로 하던가 아니면은 소속된 변리사로서 활동을 하지 않고 나는 개인적으로 개별 일을 하고 싶다 아니면은 소속이 된 게 아니라 사업을 하고 싶다 해서 법인이나 법률사무소를 개업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기본적으로 특허라는 것은 기술과 관련된 직업이고 특히 이 기술을 제대로 판단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을 특히 금융권에서 판단을 하고자 하는 수요에 맞춰서 변리사가 이 금융권에 입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이 특허 상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특허청하고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이 특허청하고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허청에서는 5급 공무원으로서 변리사를 채용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리사 같은 경우엔 이러한 분야들에 진출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분야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변리사가 되어야겠죠. 이 변리사라는 것은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야 돼요. 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선 시험을 봐야겠죠. 시험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라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 두 가지를 통과를 하시면 변리사 자격증 최종 합격이 되고 여기서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1차 시험, 2차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고 그 전에 사실은 영어 능력을 보기 위해서 공인어학 성적을 취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토익이나 탭스 이런 것들을 취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걸 보기 위해서 다음을 보면은 시험 과목은 이렇게 되고 합격 기준 시험 일정이 나와 있어요. 그 전에 하나만 더 말씀을 더 드려보면은 자, 보통은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이 한 해에 딱 한 번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러한 1차 시험, 2차 시험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1차 시험을 보고 2차 시험을 한 번에 통과하기 생각보다는 되게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해까지 생각을 하면 또다시 1차 그리고 2차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데 자,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 1차 시험, 2차 시험 이렇게 2년에 걸쳐서 보통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정석이지만 한번 이렇게 1차 시험 한 번에 면제를 해줘요. 그래서 1차, 2차, 2차 이런 식으로 2년의 수험 기간을 가지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테일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이런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산권법, 민법, 자연과학개론이라는 3장의 시험지를 받고 이 3장의 시험지를 모두 통과를 하셔야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2차 시험으로. 근데 이러한 산업재산권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디테일에 들어가면은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이라는 3가지 과목으로 나누어지고요. 그리고 이 자연과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능에서 많이 보듯이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이라는 4가지 과목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는 1차 시험은 8가지 과목을 준비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1차 시험은 여기 합격 기준으로 먼저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각 과목에서 40점 이상이라는 이 꽈락 점수가 있고 꽈락을 넘기면은 여기는 이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라는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추세를 보면은 이거 거의 한 80점대를 넘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80점대를 넘어서 1차 시험을 합격을 하게 되면은 2차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재산권법에서는 하나의 시험지 안에서 구성이 되었던 특허법, 상표법이 각각 개별 시험지로 구성이 돼요.
특허법, 상표법이라는 개별 시험지로 구성이 되고 여기서는 민법이라고 표시된 것, 여기서는 민사소송법이라는 새로운 과목을 또 배우게 됩니다. 그다음 추가적으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는데 선택 과목은 정말 많은 수의 선택 과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수의 선택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은 1차 시험에는 있었던 디자인보호법이 2차 시험에는 빠져있죠. 그게 이제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선택을 할 거면 선택을 하고 안 할 거면 딴 거 봐 라든지 아니면 뭐 저작권이라든지 아니면은 공학적인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있으면 좋으니까 아니면 뭐 연력학이라든지 이런 종류들의 선택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돼요. 다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세 과목을 보고 한 과목을 선택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얘는 좀 선택하는 사람에 따라 유불리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50점을 넘어가면 패스다. 그렇지 않으면 논패스 혹은 페일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 정도만 넘어가면 이제 2차 시험에서는 문제가 없고요. 이제 나머지 세 과목의 평균 점수로 승부를 보게 돼요. 나머지 세 과목의 평균 점수는 40점 이상을 받는 꽈락 점수가 있고 이 꽈락을 넘어가면은 이제 평균 60점 이상에서 여기도 합격한다고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평균 60점은 잘 넘지 않고요. 보통은 한 55점 선에서 합격 컷이 결정이 됩니다. 이 정도에서 결정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1차 시험이랑 2차 시험인데 2차 시험을 합격해서 한 해에 합격하는 이 변리사의 합격생 수는 200명입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을 보게 되는 그러니까 1차 시험을 통과하는 합격자 수는 1차 시험 합격자는 여기에 3배인 600명이에요. 그래서 이 200명 안에 들어가는 게 우리 최종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첫 해 1차 시험에서 600명이 뽑히고 만약에 이때 2차 시험에서 붙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 1차 시험에서 또 유입된 600명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 200명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거의 한 1200명 중에서 200명을 뽑는 시험이다. 2차 시험만 봤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시험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면 1차 시험은 보통 2월 말, 2차 시험은 보통 7월 말에 한 이틀에 걸쳐서 시험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 일정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까지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변리사 시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종적으로 200명의 합격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합격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는 합격 커트라인도 2차 시험에 대한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55점 선에서 거의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빈 슬라이드인데 빈 슬라이드는 이제부터 나타나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뭐냐면은 사실은 자연과학 개론 과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우리 법이에요. 법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법이라는 건 사실 저도 시험을 볼 때 마찬가지였지만 생소해요. 법이 뭐지? 법이라는 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인위적인 규칙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인위적인 규칙은 사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법이라는 건 만들다 보면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잘 규정을 처음에 해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엄청 새로운 사안이 나타나면 이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법은 반드시 해석의 필요성을 가집니다. 이 특별한 사안들이 계속 나오고 그러한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적용하지? 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기본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 주체를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물론 해석은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어떤 세 가지 주체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기본적으로는 법원, 제일 처음에는 법을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죠. 법을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분쟁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러한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법원에서 이 법을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혹은 특히 특허법 같은 경우에 혹은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그 특허법, 상표법을 이용해서 실무를 하는 특허청에서 이런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이런 법을 연구하시는 법학 교수님들이 이런 해석을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각각 이렇게 세 가지 주체가 좀 메인이 돼가지고 이 법의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의 해석을 가지고 판례라고 하고요. 특허청 같은 경우에는 심사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우리는 일괄적인 기준으로 법을 해석할 거야 하는 심사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계의 설이다. 그래서 학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요. 특히 이 법원의 판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드릴 건데 이후에 나오는 어떤 구조랑 관련이 있어서 판례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래요. 이 법원이 난데없이 뜬금없이 그냥 법을 해석하고 이렇진 않습니다. 왜? 법원은 문제를 누군가 제기를 했을 때 누가 내 거를 지금 침해하고 있어 라고 하는 어떤 문제를 발생을 시켰을 때 아 그래? 그럼 내가 그게 네 말이 맞는지 판단해 줄게 라는 게 이제 법원이거든요. 그 네 말이 맞는지 판단하는 걸 법의 기초에서 판단하는 거고 법을 보다 보니까 아, 부족하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네? 해석을 좀 해볼까? 이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판례라는 건 법을 해석하는 그 판단 기준이 되는 법을 어떻게 해석해야지 라는 그 판단의 기준을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 이 판단의 기준에 맞춰서 사안, 어떤 그 실제 문제의 사안을 해결하는 두 단계의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판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 판단 기준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은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은 법원들이 사실은 이 판단 기준이 한번 세워지면은 공통된 판단 기준들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판단 기준이 매번 새로운 게 아니라 다 같은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판단 기준은 어떻게 보면 좀 균일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뒤에 또 설명을 드릴 거라서 여기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법원은 우리나라의 3심이죠. 3심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1심, 2심, 3심. 이 3심은 특히 대법원이라고 불리고 우리나라에 딱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는 어떤 이러한 판단 기준은 대부분 대법원에서 세워져서 아래로 뿌려지는 제도로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도들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보면 좋냐면 당연하게도 우리는 어떤 법을 공부를 하니까 법을 공부를 하셔야겠죠. 법이 어떤 거고 어떤 내용이고 라는 걸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법에 빈칸이 있는 부분을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도 그런 부분에 많이 타겟이 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배워야 되는데 이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건 사실은 여기에요. 이 법원의 판단 기준.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법원의 판단 기준 중에서도 대법원이 내려준 이 판단 기준, 대법원의 판단 기준이 가장 중요한 어떤 시험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가 메인으로 시험 범위가 들어간다라고 먼저 보시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것들도 설명을 해드렸죠. 특허청에서의 심사 기준, 교수님들의 학설 또 놓쳐서는 사실 안 되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성이 조금은 떨어진다라고 보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다고 했을 때 시험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는 공부 방법 자체는 그래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소스들을 공부를 하는 건데 1차 시험을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1차 시험은 가장 먼저 법이라는 것을 접하는 어떤 단계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 법과목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오해를 하는 부분은 이 법은 인위적인 규칙이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해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암기를 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어떤 착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법 과목은 이해가 가능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법이라는 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목적을 바탕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지 그 다음 암기가 편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어떤 공부라는 건 이해만 해서는 안 되죠. 이해가 다 끝나고 나면은 암기 단계로 넘어가셔야 돼요. 다만 이 암기의 순서는 만약에 내가 제대로 이해를 했으면 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굴러가는 건지 대체로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은 어느 정도 머리에 있다. 그러면 암기는 제일 처음 뭐를 해야 되냐면 판례, 대법원이 내려준 그 판단 기준이 되는 판례. 왜냐면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또 판시사항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판례,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심사 기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법으로 가게 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1차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기출문제 회독을 엄청나게 많이 하셔야 돼요. 이해와 암기를 최대한 빨리 끝내고 기출문제를 최소 5회 이상은 반복을 하셔야 된다. 왜 5회 이상 반복을 해야 되냐면 기출문제가 반복됩니다. 굉장히 반복되고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니까 아는 문제들은 빨리빨리 풀고 넘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또 정답률도 높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는 기출문제를 반복을 해야 된다. 굉장히 타이트하게 시간을 가져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1차 시험은 8과목이니까. 그렇다라고 했을 때 1차 시험을 그러면 시간 순서로 정의를 했을 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느냐라고 보면 우리 보통은 사실은 6월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제 대학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끝나고 여름방학이죠. 여름방학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준비를 해서 그 해에 있는 2월 시험을 보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워낙에 합격 커트라인이 높아졌기 때문에 조금 더
수험 기간을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 6월을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가장 많은 경우의 수일 테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가장 먼저는 민법을 배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특허법, 상표법은 어떻게 보면 민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파생법이기 때문에 기초가 되는 법을 먼저 배우고 법에 대한 감각을 익히자라는 것을 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은 특허법을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특허 상표 디자인은 사실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걸 보통 특허법에다 다 몰아놓고 특허법에서 다 배우니까 상표 디자인은 이제 여기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을게요 라고 수업에서 넘어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표 디자인은 그 다음에 한다 라고 해서 상표 디자인 간의 순서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강의 길이도 특허보다는 좀 짧게 구성되는 게 일반적이라서 그래서 민법, 특허법, 상표법을 일단 강의를 중심으로 공부를 한다. 공부를 할 때는 제일 포인트를 두는 건 암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해를 먼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암기를 다 하시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복습을 하시면서 암기를 하시는 거죠. 암기를 하시고 기출 문제는 풀 수 있으면 풀되 일단은 이해와 암기에 각 과목에 좀 집중을 한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자연과학이 많아요. 자연과학이 물화생지 4과목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저보다 더 이전에 통과했던 시험 같은 경우엔 이 4과목 중에 일부를 포기하고 꽈락만 맞추겠다라고 해서 시험을 도전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하지만 그 커트라인을 봤을 때 지금은 4과목을 모두 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빠듯한 시간 안에 물화생지를 다 익히고 점수를 어느 정도 취득할 수 있게 해놓는다 하고 이 기출문제를 5회 이상 반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11월부터도 조금 늦긴 한데 그래도 11월엔 들어가셔야 돼요. 11월부터는 무한으로 기출문제를 반복을 하시는 겁니다. 계속 반복을 하시고 여기 보면은 5회를 만족해라 라는 게 아니라 최소죠.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해서 2월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기출문제 반복을 마무리한다 라고 보시고 2월 달부터는 이 기출문제의 반복이라는 건 사실 기출문제는 단원별로 되어 있어요. 단원별 기출문제를 반복을 하시다가 2월로 넘어가면은 이 단원별 기출문제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뭐 60회 시험지 해가지고 뭐 산업재산권법, 민법, 자연과학 이렇게 각각의 시험지로 되어 있듯이 시험지로 된 회차별 시험지를 이제 2월 달부터 푸셔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해야지 시험에서는 내가 이 정도 속도로 이런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월 달부터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과목별로의 포인트를 좀 말씀드려보면요. 산업재산권법 안에 특허 상표 디자인이 있죠. 산업재산권법 기본적으로는 판례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먼저 필요를 해요. 그러니까 법에 대한 이해도 물론 중요합니다. 판례가 암기의 첫 번째로 말씀드렸는데 이 판례라는 것도 역시 암기가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 정확한 숙지라는 건 판례가 결국 타겟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판례가 보통 어떤 판단 기준을 내놓는다는 거는 굉장히 종합적이에요. 종합적이라는 건 그 백그라운드, 배경 내에서 판례가 판단하는 어떤 배경 내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혹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부딪히고 있었던 거죠. 그런 의견들이 부딪히는 것 중에서 판례가 취사 선택을 한다. 이런 경우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그 백그라운드가 되는 부딪히는 어떤 지점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판례가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혹은 그게 아니라면 특히 전 특허법 강사니까 특허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판례나 법이 해외에 있는 제도, 해외의 제도를 참고하는 경우가 진짜 많다. 법도 그렇고 판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외 제도가 정확히 어떻게 되고 그 해외 제도를 통해서 우리 판례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라는 이 백그라운드를 이해를 하시는 게 판례를 정확하게 숙지하는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례에 대해서 정확한 숙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법과 심사 기준에 이러한 판례가 어떻게 녹아 있는지 오히려 거꾸로 보는 거죠. 거꾸로 이렇게 보면서 내용을 이해하는 게 산업재산권법에서는 또 필요해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기본적인 제도의 흐름, 산업재산권법은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어떤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도의 흐름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도의 흐름도 중요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단순한 암기만으로는 접근하면 좀 어려워요. 이 제도가 대체 왜 들어갔는지 그리고
추가적인 제도라고 말씀드렸었죠. 기본적인 제도의 흐름 안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진 제도들이 더 끼워지게 되어 있는데 이런 추가적인 제도들이 왜 들어갔는지를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특허법 당연히 판례가 중요하고요. 상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학습을 하셔보면 알겠지만 이 판례라는 건 제가 기본적으로는 판단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상표법에서는 판단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나아가서 이 상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상표법에서는 또 중요하거든요. 특허랑 달리. 그래서 이 상표에서는 사안에 관한 사안들도 결국은 대표적인 판례들을 위주로 숙지를 어느 정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사용할 거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디자인보호법 같은 경우엔 어떤 의미에서는 특허랑 굉장히 비슷해요. 특허랑 굉장히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허에 있는 판례가 디자인보호법에 그대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보호법만의 판례가 있어요. 디자인보호법만의 대상이 되는 판례가 있는데 강의하면서 이걸 구별을 해서 하시는 게 공부의 양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보호법만의 판례를 따로 정리할 숙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민법 같은 경우에 특히 더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민법은 사실 사법고시 때부터 나왔던 과목이에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시험만 봐도 이 앞에 있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은 적어도 기출문제 내에서 계속 반복돼서 기출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고 이 민법은 회독을 많이 하면 진짜 점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민법은 기출문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 자연과학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네 과목을 동시에 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빠듯하다. 자연과학을 준비하는 것까지 생각하면 그래서 이 정도 포인트를 좀 가지고 1차를 준비하면 괜찮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2차 시험이죠. 사실은 2차 시험이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2차 시험은 이걸 통과를 해야지 결국 자격증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차 시험은 논술형입니다. 1차 시험은 객관식이에요. 논술형입니다. 따라서 이 논술형은 글씨를 써야 돼요. 글씨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글씨체 얼마나 예쁘게 써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인 중론은 이래요. 가독성만 있으면 좋아요. 근데 본인 글씨가 진짜 예쁘다라고 하면은 플러스 1, 2점을 받을 정도로 아예 영향이 없지는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약 글씨가 안 예쁘다면 가독성이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까지만 올리면 괜찮습니다. 시험을 보시는 데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넘어가서 2차 시험은 이제 초시생들 입장에서는 아직 사실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2차 시험을 본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점들을 좀 같이 캐치를 하면 좋겠다라는 입장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2차 시험을 보면은 가장 먼저 시험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론의 이해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론의 이해는 2차 시험에서 좀 생소한 것은 민사소송법 그리고 디자인보호법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은 선택 과목이 일단은 새로운 과목으로 이제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이론을 먼저 선행하시는 게 먼저 필요하고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특허법이랑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과목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과목이라서 이론이 달라질 건 사실은 없어요. 하지만 2차 시험이라는 포인트를 생각했을 때 2차 시험은 논술형입니다. 논술형이기 때문에 논술형에 맞게 그 이론을 어느 정도 재정리할 필요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포인트들을 먼저 잡아서 선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논술형에서 이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2차 시험은 판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심지어는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대법원 판례를 위주로 암기를 하자라고 가져가고 이제 뒤에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논술형에 대해서 간단히 구조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2차 시험은 보통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문제가 나와요. 문제에서는 어떤 사안이 주어집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 사안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문제가 결국은 발생을 해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주어집니다. 퀘스천이 주어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세요. 판단을 요구를 해요. 이 사안을 너라면 어떻게 판단하겠냐? 이 사안에 대해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겠냐? 라고 입장을 물어봅니다. 입장을 물어보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쓰는 거예요. 이 답을 쓸 때
논술의 형태로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안지의 구조는 보통 어떻게 될까요? 답안지의 구조를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 법학시험을 보잖아요. 법학시험을 보고 있으니까 제일 처음에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법조문이 등장을 해요. 그렇겠죠? 법조문이 등장을 했는데 당연히 여기서 문제가 법조문만으로 해결이 되면은 너무 좋겠지만 일반적인 사안에서는 법조문만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법조문문에서 어떤 부분을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애매하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하다가 나와요. 해석. 그리고 해석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해석은 이렇게 되는데 이 대법원 판례에서 해석은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걸 따라가자라고 해서 이 해석과 법조문을 가지고 실제 사안을 해결하셔야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마치 판례가 판단을 내려서 문제를 해결하듯이 우리도 판사님의 답안지를 따라서 법조문을 제시를 하고 해석 방법, 부족한 해석부에 대해서는 해석 방법을 제시를 하고 이런 해석 방법에 대해서 사안을 이렇게 해결한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고 답안지를 써주시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 근데 이렇게 답안지를 쓸 때 우리 이 답안지를 쓸 때 이 대법원 판례, 이 대법원 판례 중요하죠.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고 점수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 판례를 암기하셔야 돼요. 논술형에서는 이 판례를 막 나열해 놓고 그걸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이 판례가 정확히 무엇인지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 암기는 굉장히 필수이고 그래서 암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건 이론 이해 다음에는 반드시 판례 암기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있는 사안 있잖아요. 사안. 보통 문제 대상이 되는 사안은 기본적으로는 원래 문제가 되었던 새로운 사안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완전히 100% 창작성을 발휘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일반적으로는 실제 대법원에서 문제가 된 사안 있잖아요. 이 사안 몇 개가 합쳐져서 새로운 사안을 만들게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 사안을 내가 원래 알고 있었다면 이 문제를 푸는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이 사안을 보고 이 사안에 사용되었던 이 판례를 정확하게 가져올 수가 있고요. 당연히 법조문도 정확하게 가져올 수 있고 이거 두 개를 정확하게 가져온다면 실제 판단에서는 사안을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본다는 입장에서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사안을 보고 새롭게 해석을 해서 새로운 해석을 발휘를 해서 사안을 해결한다가 원래 맞겠지만 우리는 시험을 본다는 입장에서는 원래 사안이 뭔가를 참고해서 만들어지니까 이 참고한 사안을 제대로 공부를 한다면 답을 쉽게 알 수가 있다. 문제를 틀릴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이 사안의 해결을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험에 있어서는 이 사안의 해결을 창작을 발휘해서 쓰기에는 시간도 없고 뭔가 문제가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내가 이 사안의 해결을 원래 대법원 판례가 했던 그러한 사안 해결 방식으로 쓴다면 답에 굉장히 근접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판례 사안을 그 다음 단계에서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안들이 있었고 그런 사안에서는 어떻게 대법원이 판단을 했고 그럼 그 판단을 어떤 식으로 사안을 포섭을 했는지를 숙지를 하셔야 돼요. 다음 단계예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고 나면은 전부 내가 다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시험이라는 입장에서는 문제 푸는 속도를 늘리는 연습을 그 다음에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2차 시험은 그 답안지를 쓸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글씨를 정말 빨리 쓰셔야 돼요. 근데 글씨를 빨리 쓰는 연습을 하기보다는 그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빨리 판단하고 어떤 판례를 써야지, 어떻게 사안을 써야지, 어떤 법조문을 떠올려야지 라는 그걸 빨리 하셔야 돼요. 그게 빨라져야지 문제 푸는 속도가 늘어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제 푸는 속도가 늘어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봐서 양을 늘려서 이 늘린 양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하는 속도가 빨라져야 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공부를 다 하고 난 후에는 결국 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차 시험은 보통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됩니다. 넘어가면 문제를 푼다라고 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동차랑 기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동차 같은 경우에는 1차 보고 2차 보고 그래서 이 2차 시험에서 굉장히 운이 좋거나 혹은 공부를 너무 잘했거나 하면은 이때 동차를 봐요. 동차를 붙어요. 이때 붙는 사람을 동차 혹은 이 시험 기간을 동차 구간이라고 하고 1차를 좀 제외할까요? 동차 구간이라고 하고 그리고 다음에 1차는 생략이 된다고 했었죠. 생략이 되고
2차로 넘어가는데 여기 구간, 동차가 끝난 후의 구간을 기득, 그리고 이렇게 통과한 사람을 기득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시험적인 그냥 용어인데, 그렇다고 봤을 때 처음에 2차 시험을 붙고 나면 3월을 맞이하게 돼요. 3월을 맞이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동차 스타일에선 월별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면 가장 처음에 마주하는 이 민사소송법을 공부를 하게 돼요. 혹은 선택 과목도 공부를 같이 하게 돼요. 라고 하고 다음 달이 되면 4월이 되는데 4월에서는 특허 상표를 기존에 공부를 했죠. 기존에 공부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1차에서는 공부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거나 혹은 2차 스타일로 특허 상표를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한 정리들을 다음 달에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를 푸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문제를 풀고 그 속도를 올리고 더 나아가서는 문제를 풀면서 사안을 숙지를 한다던가 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풀이 과정이 좀 짧지만 2달 내에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을 가져간다. 여기 사례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례집이라는 건 판례의 사례집 같은 걸로 사례를 문제화시킨 어떤 문제집들이 있는데 그런 사례집 같은 걸로 문제를 푸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달인 7월이 되면은 마찬가지로 시험 환경으로 그 시험지 단위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대비를 하는 방식을 좀 추천드립니다. 넘어가서 7월에 붙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렇다고 했을 때 8월이 되죠. 그러면은 시험을 보고 나면은 공부를 계속 이어나가시는 것도 좋지만 한 달 휴식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9월부터 이어지는 쭉 기간은 사실 이러한 쭉 기간은 공부를 전부 하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공부 중에서 뭐가 포인트냐라고 했을 때 이론의 습득 과정은 여기서 사실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 다음은 이겁니다. 문제를 푸셔야 돼요. 문제를 많이 푸셔서 문제 정확도, 문제 푸는 정확도도 높이고 그리고 문제 푸는 판단 과정의 속도도 높이고 하셔야 돼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1월까지는 기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개별 스터디를 통해서 이것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문제를 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난 이러한 어프로치를 했어 라는 어떤 스터디를 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 저도 역시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2월, 3월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역시 여기서 했던 거를 좀 길게 가져가는 거예요. 문제를 풀고 시험 환경으로 대비를 하고 혹은 조금 더 괜찮은 문제집이 있으면 그 괜찮은 문제집을 더 풀고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죠. 이 기득의 어떤 월별 스케줄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찬가지로 2차 과목별 준비 가이드를 좀 살펴보면은 특허법, 특히 특허법은 이전 1차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상표 디자인과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들을 사실은 특허법에서 많이 다루고 있어요. 이 상표 디자인에서는 많이 토스를 하는데 그래서 과목 특징이 뭐냐면은 이론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론적인 내용이 많고 그리고 이론적인 내용이 많은 만큼 부딪히는 어떤 부분,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는 제가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파악을 한다고 했는데 이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이전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 해외법은 이렇게 되고 교수님들의 의견은 이렇게 되고 그러한 의견들에 의해서 대법원은 어떠한 선택의 백그라운드를 가졌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대법원은 이런 판단을 했다라는 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결국은 답안지에 조금은 녹이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문제의식을 드러내야 되니까. 그럴 때 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얘를 정확하게 짚는 어떤 이론의 학습의 단계에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상표로 넘어가면 상표는 중요한 게 역시 판례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상표는 실제 사안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상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들이 많고 쉽게 우리도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이 상표 멋있다, 이 상표 이쁘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안 포섭을 구체적으로 하길 좀 희망합니다. 상표법에서의 어떤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안을 특허보단 더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상표는 공부를 할 때 사안 포섭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정확하게는 판례에서의 사안 포섭이죠. 판례에서의 사안 포섭에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은 민사소송법인데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예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과목이죠.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과목이기 때문에 그 사법고시 때부터 쭉 이어져 오는 그런 문제와 일반적으로 내려지는 어떤 답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특허상표법에 비해서는 굉장한 고득점이 가능하다. 실제 합격자들을 보면 민사소송법에서의 고득점을 통해서 합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은 기출문제를 특히 엄청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고득점을 위해서 간다라고 보시고 선택 과목은
선택을 뭘 하냐가 일단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거예요. 근데 본인이 만약에 도움을 좀 드린다고 한다면 본인이 어떤 공학에 재능이 있다라고 하면 공학으로 가시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법 과목을 선택을 하세요. 특히 디자인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에서도 봤던 과목이기 때문에 2차 시험에서 선택하셔도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담아가지고 저희 시대 에듀에서는 커리큘럼을 이렇게 한번 짜봤는데 1차 합격 커리큘럼에서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 이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문제를 계속 풀어보는 문제풀이 강의를 그 다음 제공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각 과목별로 사실은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이 기본 이론과 문제풀이를 거치면서 물론 한 번은 다뤄졌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테마 특강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기출문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특강을 통해서 기출문제를 풀어보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출문제는 출제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보게 될 겁니다. 넘어가서 2차 시험은 그렇죠. 2차 시험은 핵심 이론을 먼저 하고요. 왜냐하면 이론을 다시 2차 스타일로 재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2차 스타일로 이론을 다시 재정립한다. 특히 특허 상표 같은 경우에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판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판례에선 중요한 게 판례 문구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판례가 기본적으로 어떤 사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판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문제풀이를 또 해야 돼요. 문제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문제풀이를 우리 같이 한번 해본다. 문제는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고 실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답안지를 작성을 해야 되고를 알아야 되니까 그런 걸 같이 한번 해본다는 느낌에서 문제풀이 강의를 가져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데 훈련을 굉장히 반복을 하셔야 돼요. 문제풀이 특히 이전 단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문제를 너무너무 많이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너무너무 많이 푸시고 이런 훈련을 반복한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2026년 대비 시대 에듀 변리사 합격 설명회를 드렸습니다. 시험 공부 화이팅 하시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